이번에 SKT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관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유심 해킹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그동안 흔히 들어왔던 그 어떤 개인정보 유출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해킹, 우리가 그동안 흔히 들어왔던 이 두 가지랑은 좀 아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그동안은 그냥 왜냐면은 이번에 털린 거는요, IMSI라는 정보, 그리고 IMEI, 그리고 KI, 이 세 가지 정보가 추가적으로 털렸기 때문인데요. 일단 이 IMSI라는 거는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 라는 거예요. 이름 자체에다가 너무 막 집중할 필요는 없고, 이게 뭐냐면은 이 유심 카드 안에 저장된 가입자의 식별번호예요. 15자리 숫자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어떤 네트워크에 연결이 될 때 내가 SKT 가입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뭐 그런 인증 수단입니다. 인증 수단. 전체적인 이동통신망에서 나라는 사람을 인증하고 그리고 식별할 수 있는 아이디 코드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걸 알면요, 일단 내 전화번호가 없어도 나를 추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감청이랑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번호를 알게 되면. 이게 이제 첫 번째 IMSI가 털려서 일어나는 문제점입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IMEI. 이거는 국제 이동 장비 식별 번호예요. 이거는 뭐냐? 이 휴대폰, 내가 가지고 있는 기계 있잖아요. 휴대폰 기계 자체의 식별 번호입니다. 기기마다 다른 값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5자리 숫자고. 그럼 이제 이게 언제 쓰이냐면은 이 통신 내역이 어떤 누구의 폰에서 나왔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이걸 어디다 쓰냐면은 통신사에서는 이걸 도난, 불법 폰, 그리고 해킹 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기기의 블랙리스트 혹은 추적 같은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은 IMEI랑 IMSI를 알면요, 이게 누가 어떤 폰으로 어떤 통신을 했는지를 완전히 매칭해가지고 추적하고 또 심지어는 감청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KI입니다. 그 이제 인증키입니다. 이거는 유심 안에 저장되는 암호화 키인데 이게 IMSI 인증에 사용하는 보안키예요. 이거는 절대로 외부에서 알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유출되면요, 해커가 복제 유심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어서 뭐 통화도 가능하고 문자 이런 인증이 다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왜 우리가 2단계 인증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예를 들면은 뭐 어디 내가 로그인하면은 내 핸드폰으로 뭐 그 인증번호 이렇게 날라오면 그 인증번호 넣어가지고 로그인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내 핸드폰, 오로지 내 핸드폰으로만 할 수 있는 거니까 나밖에 못하니까 이게 보안성이 높은 건데, 이제 이게 깨진 겁니다. 사람들이 유심을 복제해가지고 똑같은 핸드폰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2차 인증번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2차 인증번호를 여러분 언제 받습니까? 공인인증서 혹은 금융거래 혹은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다 뚫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기 같은 것도 칠 수 있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으로는 나의 이제 경제적인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왜냐? 모든 걸 다 탈취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핸드폰으로 뭘 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다가 우리 개인정보 그동안 많이 털렸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그 주민등록번호까지 이 네 가지가 다 조합이 되면은 우리를 사칭하는 것이 거의 완벽하게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이 IMSI, IMEI, 그리고 KI 이 세 개가 다 털렸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IMSI랑 KI를 조합하면은 복제 유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유심과 똑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IMSI랑 IMEI 이걸 조합해 가지고 뭐 누군가의 활동이나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IMEI가요, 그 보통은 우리가 그 이심이라고 전자심, 그냥 심카드 실제로 안 쓰고 이렇게 개통하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때 보통 이 IMEI를 입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은 이것만 가지고도 이 폰을 해킹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정보들은 그래서 절대로 해킹당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개인정보 뭐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에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주민등록번호를 털렸다고 하더라도 이걸 2차 인증으로 뭐 핸드폰 인증이나 이런 걸도 다 막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 마지막으로 막을 수 있는 그 수단 자체가 뚫려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한 사람을 통째로 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신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지금 큰 문제인 거예요. 대출뿐이 아니라 특히 이것도 되게 소름 돋는 게 뭐냐면은 이게 가능해지면은 내가 누굴 만나가지고 뭘 했는지가 이제 추적이 가능해져 버립니다. 왜냐면은 내 핸드폰의 이동 경로랑 다른 사람의 내가 예를 들어서 내 핸드폰의 이동 경로를 추적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식당에 가가지고 누구랑 같이 있었는지 그 사람의 핸드폰도 추적을 당하겠지. 이것도 이제 역으로 추정해가지고 누군지를 알아내겠죠. 이 핸드폰의 정보도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중국의 CDBC랑 그 소셜 크레딧이랑 다 연관이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나라 CCTV 엄청 많잖아요. 그 이제 다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여기서 이제 코나이를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저는 이게 이제 좀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주민등록증도 지금 전자화 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 문재인 정부 때도 이 시도가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됐거든요. 이 좌파에서 어떻게든 이걸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BDC를 들여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전체적인 이 소셜 크레딧이나 그리고 이 전자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게 전부 다 결국에는 다 연관이 있는 것들인 겁니다. 전체주의 감시 사회로 가기 위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코나이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요. 이게 국내의 핀테크 기업입니다. 이제 이 핀테크라는 거는 파이낸셜 테크놀로지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기술 기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뭐 이래저래.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 정경유착 의혹도 당연히 있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뭐 중국 지사를 통해서 돈 세탁이 뭐 되고 있다라느니 뭐 이런 식으로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허위 조작 정보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뭐 말을 하고 있죠. 이 코나이는요. 그 2016년에 중국의 쓰촨성 맨양시의 그 모바일 결제 플랫폼을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게 뭐였냐면은 맨양시의 그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이제 좀 많이 수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어쨌든 이래서 코나이는 이때 교통카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바일 결제 플랫폼인 그 호스트 카드 에뮬레이션 이라는 거를 제공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교통카드 공공결제 보조금 지급 뭐 이런 거를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인증으로 가능하게 하는 그런 결제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중국의 사회 신용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중국의 소셜 크레딧이랑 그 디지털 감시 체계의 기술하고 거의 유사한 겁니다. 이게. 왜냐면 그걸 통해 가지고 이걸 통제하는 게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단순한 기술 수출이 아니고 이거는 그 통제 기반 인프라 기술에 그 연습을 했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테스트를 이제 한국에도 이걸 할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시범 운영을 여기다가 해본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고 나서 2016년에 이걸 하고 나서 2020년에 경기도에 지역화폐가 도입이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운영 대행사로 어디가 됐을까요? 당연히 코나이가 됐죠. 이게 독점했습니다. 이때 해가지고 플랫폼도 제공하고 뭐 데이터 수집도 하고 뭐 인증, 결제, 운영까지 싹 다 포괄해가지고 했어요. 해서 이때 이제 그 스마트폰 앱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결제 기록 그리고 소비 패턴 분석 뭐 이런 식으로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 맨양시의 스마트 시티의 국내판이 되었던 겁니다. 이게 참고로 이 스마트 시티라는 게 뭐냐면요, 이거는 그 정보통신 기술 그리고 IoT라고 부리는 사물 인터넷 그리고 이제 통신 기술 이런 거를 다 융합해가지고 행정, 교통, 환경, 건강, 복지 같은 거를 갖다가 이제 전부 다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관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 말이 이제 관리지 통제죠, 결국에는 이게. 그래서 데이터를 계속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수집을 합니다. 모든 거를 다. 스마트 시티라는 건 그래가지고 모든 걸 정보화 시켜가지고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분께서 그 대륙남 TV 얘기를 하시던데 실제로 이 스마트 시티는요, 위구르를 감시하고 통제하는데 실제로 실험을 계속 진행을 해왔고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2016년에 스마트 시티 그 플랫폼을 갖다가 그 맨양시라는 곳에다가 박아놨죠. 그러고 나서 뭐 그 외에도 뭐 선전이라는 곳이 있고 뭐 항저우, 뭐 텐진 뭐 이런 곳도 이제 다 스마트 시티 시스템이 다 도입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2020년에 이게 터지잖아요. 그쵸? 그러고 나서 이 스마트 시티가 그냥 실시간 감옥같이 돼버립니다. 왜냐? 다 감시당하고 있으니까. 이때 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뭐 확진자는 혹은 뭐 동선이 겹치는 사람은 격리시키고 그 사람들이 키우던 뭐 애완동물들은 다 때려 죽였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5분만 밖으로 나와 있을 수 있다든지. 그래서 5분이 지나가면은 공안이 와가지고 체포를 하거나 뭐 이런 이 감시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활성화되면 이게 미친 건데 제 생각에는 이게 순서가 왜 이렇게 되고 나서 이게 터졌을까가 굉장히 수상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게 그 설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020년에 경기도에도 뭐 이런 비슷한 짓을 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그 주민 개인 단위가 어떤 집단 단위도 아니고 이제 개개인의 단위가 전부 다 추적이 되고 기록이 되고 분석이 되고 감시가 된다는 겁니다. 뭐예요? 통제죠. 통제사회죠, 이게. 여기다가 이제 뭐까지 얹으면은 소셜 크레딧이 얹어지면은 CBDC가 도입이 되면은 이제 완전히 전체주의 감시 통제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다 망했어, 때려치자, 뭐 해서 뭐해, 이렇게 그 좌절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르고 당하면 안 돼요. 모르고 당하면은 나중에 다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당하더라도 알고 당해야지 우리가 반격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좌절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그 상황마다 되게 하는 방법을 계속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이 해킹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신원 인증 그 마지막 보안마저 지금 뚫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개인 식별의 근간이 위험해진 거죠, 지금. 그래서 지역화폐 같은 이런 디지털 공공 서비스죠, 이게 이제 유심 기반으로 본인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에 시스템 전체가 위험에 노출이 된다. 해서 이 코나이 사건하고 기술적으로 어떤 연결이 있다고 보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뭔가 뜻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죠. 제가 수상하게 보는 이유는요, 왜 이 무상 유심 교체, 유심 보호 서비스 이걸 지금 막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무상으로 제공하잖아요. 이게 원래 유료 서비스인데. 근데 이제 유심 교체가 제가 좀 수상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진짜 유심이 털렸는지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한 움직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현재 기존 해킹당한 유심 안에 남아있는 그 비밀 인증 키가 해커한테 유출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사용자의 그 유심 상태를 그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체로 교체를 해버리면은 어떤 유심에서 어떤 방식으로 털렸는지를 이제 외부에서 확인을 하기가 이제 정말 어려워집니다. 해서 지금 이거는 일종의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복제 유심의 추적을 어렵게 하려는 겁니다. 그런 의도가 있다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반드시 지금 내부 협력자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방식 자체가 그냥 외부 공격만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아마 IT 쪽 좀 아시는 분들은, 특히 보안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건 반드시 내부 협력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가 해커랑 내부 협조를 해가지고 유심 복제 작업을 미리 해놨다면은 이제 정상 가입자들이 유심을 교체하면은 이 통신사 입장에서는 정상 유심하고 복제 유심의 패턴을 역으로 추적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해커가 이미 그 복제된 유심, 그러니까 털린 정보로 만든 가짜 유심을 외부에 유통을 시켜버렸으면은 이 교체 작업이 저 복제 유심 사용한 흔적 자체를 지우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집단 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뭐 면피책일 수도 있겠죠. 유심보호 서비스는요, 통신사에다가 그 상시로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그 유심 변경 통제 권한을 그 통신사에다 주는 서비스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잠재적으로는 사용자 통제권을 그 통신사가 강화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SKT가 얼마나 털렸는지, 지금 9.7기가 정도 털렸다고 하면 이게 책이 4,000권 분량이거든요. 근데 이게 누가 털렸고 누가 안 털렸는지 이걸 물론 좀 분석하기가 어려워도 어느 정도 지금 책임을 가지고 무작정 교체해라, 이것보다는 이 피해 상황을 좀 제대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하기도 전에 그냥 유심을 일괄 교체한다, 이거는 저는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어쨌든 유심을 교체를 하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주변에도 그래도 많은 분들이 교체를 하고 계시고 유심보호 서비스도 가입을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씩 먹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걸 가지고 부정선거에 또 근거로 사용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그리고 왜 이게 제가 내부 협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BPF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버클리 패킷 필터라는 겁니다. 전문 용어 같은 거는 다 집어치고, 이건 단순하게 그냥 서버 해킹하고 이런 거랑은 좀 다르게요, 이 네트워크 보안 장비를 통과해가지고 탐지하는 솔루션을 회피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내부에서 해당 시스템 구조를 아는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침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BPF 도어는요, 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안 솔루션으로는요 탐지가 안 됩니다. 굉장히 악명이 높은 건데, 이걸 안에다가 설치했다는 거는요, 이건 물리적으로 혹은 어떤 관리자급의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이 이걸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 유심 관련 정보는요, 일반 클라우드 서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통신사가 전용으로 가지고 있는 폐쇄망이나 굉장히 보안 등급이 높은 그
통신사의 서버에 있단 말이에요. 해서 이런 그 IMSI, IMEI, KI 같은 그런 통신 암호화, 그 키 정보, 핵심 정보들이 털렸다는 거는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내부 접근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SK 내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접근 권한이 있는 직원이 굉장히 극소수일 겁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어떻게 열어줬을까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그 언론에 보도되는 시점보다 훨씬 더 전부터 이미 침입이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이 되어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SK 그 텔레콤 일부 부서에서 뭐 시스템 정비, 이직, 부서 이동 같은 게 있었다는 내부 직원 제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미묘하게 겹치는 게 수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BPF 기술은요, 이 기법은 그 중국 해커 조직이 얘네가 이제 과거에 그 국방 관련 기관을 해킹하려고 시도할 때 사용하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SK 내부에 그 중국하고 관련된 하청, 협력사 뭐 이런 게 커넥션이 있다면요,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그 외 국정원 사칭 2016년에 일어난 거, 그리고 국방부 내부 유출 2019년, 이것도 사실은 내부 직원의 USB가 시작점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내부에서 무언가 협력이 들어가는 거는 뭐 그럴 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닫아둘 수 없는 겁니다. 일단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내부 협력자가 저는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강력하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원이랑 경찰이 같이 수사를 시작을 했잖아요. 이거는 단순 사이버 범죄가 아니고 산업 기반 시설 침해로 판단을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유심들 바꾸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안 바꾼다는 분들도 계신데 뭐 각자의 판단이 있는 거긴 하지만은 SK 쓰시는 분들은 어쨌든 간에 지금 그 보호 서비스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통제 시스템에 어쩔 수 없이 복속되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유심을 바꾸신 다음에 뭐 이제 SK를 쓴 게 이제 하필 그 불운이라면은 불운이겠죠. 어쨌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할 거리가 되셨길 바라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이 탄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가급적이면 반복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이 채널의 탄압에 알고리즘에 조금이라도 강제로 저항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틀어두시면 좋습니다라는 그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그걸 틀어둬 주시면은 채널이 알고리즘 탄압에 좀 더 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괜찮으시다면은 채널의 멤버십으로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해야 되는 일들, 전해야 되는 이야기들, 해야 되는 말들, 이런 것들을 채널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그 근간을 여러분께서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